2011년 10월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이 카페는 북괴타도 종북 척결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누리꾼들의 모임입니다. 네. 이 유포된 사진 아래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효진 주연, 육체관계, 80년대풍이네요. 이런 문구를 다는 조악한 성인물 포스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이 직접 이런 알몸 합성사진 제작 유포 계획을 국정원 상부에 보고한 뒤에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네. 진행자가 청취율 경쟁을 의식해서 좌파에 유리한 무분별한 발언을 한다고 했고 네. 이 PD를 겨냥해서는 사원 행동의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 CBS 영광스럽게도 구성원 전체가 좌편향이다.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 TV조선에서 열심히 그렇죠. 소통하는 이 앵커로 유명하신 엄성섭 앵커도 네. 당시에 MBN이었나요? 네, MBN 기자로 MBN 기자 소속으로 출연했더라고요. 그 균형을 잘 맞췄어 내가 보기에. 아니 오히려 못 맞췄지. 우리 쪽이 좀 너무 약간. 미국이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한테 통보하는 거죠. 북한 없앨게. 북한 없애면은 어떡할래?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노다. 네. 너네 6.25의 교훈, 1950년도의 교훈을 잊었느냐? 너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전 한 다음에 쭉 밀고 올라와서 김일성을 거의 죽음 직전으로 몰아넣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최첨단 무기 꽹과리를 들고 와서 너네 우리 머릿수로 너네를 다 밀어버렸다. 네. 그거 또 할래? 비정통 시사 팟캐스트 디스펙트 시즌3 65번째 방송입니다.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 소개할게요. 네, 청와대 파견 노동자 정유경입니다.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팟빵 댓글이 5개나 달렸습니다. 정유경을 예. 국회로. 모두들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국회의원 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선거 출마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임종석의 미소 같은 아름다운 미소만 걸리시길 빌면서. 네. 오늘도 기탁금이 얼마지? 6천만 원인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국회 출마하려면요? 네, 의원 나가려면. 그런 소리 나지 마시고요. 네, 청와대 와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며칠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서. 네. 행복했습니다. 역시 네. 잘생겨야 됩니다. 네, 정유경 기자가 좀 얼빠져. 네. 제가 스포츠 담당하라고 할 때 손 들었어요. 네. 배구하겠습니다. 예, 조각 미남들이 많은 배구를. 중학생들이 걸어다니십니다. 이러면서. 이거 나 걸리는 거 아니야? 네? 방송평가 심의위원회 이런 데 걸리는 거 아니야? 디스펙트로 누가 봅니까? 그렇군요. 네. 되게 비참하고 즐겁네요. 네, 김미라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새로운 소식이 2가지나 있습니다. 김미라 씨에게. 뭐요? 하나는 드디어 아이패드를 새로운 걸로 계기를. 이거 새 거예요? 네. 골드야. 골드입니다. 골드. 야. 그 목동 현대백화점 지하에 네. A샵이라는 그 리셀러 그렇죠. 샵이 있는데 거기 되게 크죠.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이패드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택배를 받을 이런 과정을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집에 없을 때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야겠다. 이마트에 갔는데 이마트는 셀룰러 모델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또. 이게 오늘만 없는 거냐 아니면 항상 없는 거냐. 오늘만 없는 거다. 그럼 언제 들어오냐? 모른다. 그래갖고 없나 봐. 이러고 이제 다시 이제 목동 현대백화점 지하에 가서 뭐 있어요? 그러니까는 골드 모델밖에 없다. 셀룰러는? 네, 셀룰러고 이제 제가 원하는 사양은 아무튼 골드 모델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골드는 제가 아이폰 6S를 쓰는데 그것도 골드거든요. 근데 골드를 내가 써봤는데 약간 골드를 쓰고 있는 동안 생각이 좀 스스로가 중국인이 된 것 같고 약간 중국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골드를 쓰니까. 그거 아세요? 골드 조기 말고 생선 중에 조기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애 있잖아요. 좀 큰데. 뭐지 그게? 네. 바닷가 출신 저를 보시죠 다들? 부세 맞나요? 네. 부세? 그런 게 있긴 있죠. 네. 조기 부세 있죠. 걔가 금빛이 나서 지금 거의 다 씨가 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중국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금빛 나는 물고기. 맛은 없는데 금빛이어갖고 좋아하는데. 부세가 짝퉁조기. 네. 원래 조기보다 값이 쌌었다. 네. 중국인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하지만 친중 인사는 아니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굳이 그 아이패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골드라고 해서 골드는 뭐냐? 나도 옛날에 부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딱 부세인지 알겠네요. 근데 색깔이 정말 비슷하다. 나 앞으로 아이패드 볼 때마다 부세 생각날 것 같아. 애플 골드 색깔이 그래요 이게. 네. 그리고 또 중국이에요. 김민아 씨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는데 네. 예비군 훈련 풍경이 확 바뀌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드디어 정신교육 이런 게 좀. 네, 거기 가면은 예비역 장성들이 와갖고 안보교육이란 걸 하는데 네. 옛날에 할 때 보면은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에 할 때는 그분이 딱 오시면은 단상 가운데 딱 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비군 훈련할 때는 교관이지만 동네 가면 동대장이지. 그렇죠, 동대장이죠. 네, 우리 동대장님이 전체 딱 이렇게 앉혀놓고 경례를 붙이고 우리가 또 따라서 경례를 하고 그러면은 앞에 계신 분이 답으로 이제 거수경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동대장이 뒤를 돌아갔고 다시 발호를 시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네. 안 하더라고요. 오. 네, 그런 걸 안 하고 그다음에 그 PPT 내용도 전에 갔을 때는 뭐 국제시장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종북 나오고 또 네. 월남 패망론 나오고. 네, 월남 패망의 교훈. 네. 그 월남이 패망할 때 수많은 지식인가 완전 그게 반지성주의죠. 네네. 수많은 지식인들이 좋은 말로 이렇게 민주주의니 자유니 떠들었지만 나중에 까고 보니까 다 공산당 스파이더라. 그래갖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암약하는 불순 세력들하고 뒤에 살짝 민주노총 깃발 이런 거 막 나오고 뭐 이런 거였는데 엊그제 가니까는 김구 나오고요. 강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북한도 무슨 김정은의 악랄한 무슨 뭐 북한 사람들 인권 탄압 뭐 굶주린 뭐 북한 주민 이런 건 안 나와요. 네. 북핵, 미사일, 핵실험 이런 건 딱 나오고 이제 그게 1, 2부고 3부는 이제 예비군의 역할. 이제 우리 소상공인, 그다음에 회사원, 가정주부, 그다음에 또 어떤 길에 지나가는 뭐 여대생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와서 네. 예비군이 있어서 든든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예비군이 참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끝나도 경례 같은 거 안 하고 동대장님이 가서 이렇게 매우 정중하게 악수하고 왜냐하면 동대장님은 예비역 한 중령 정도 되고 네. 중령 대령 정도 되고 어쨌든 거기 계신 분은 준장 소장 정도 되니까 네. 악수를 아주 정중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 확실히. 10년 만에 돌아왔네요. 네, 정권 바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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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받았고 그때는 네. 그랬어요 정말. 아 그래요? 그때도 네. 북한 인권 이런 얘기 안 하고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였는데 바로 이렇게 10년 만에 태세 전환을 했군요. 제가 2009년도에 그 엄청난 군사훈련을 받으러 네. 충청도에 가갖고 충청도 비밀기지에 가갖고 정말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는 훈련을 막 받고 왔잖아요. 네, 4주 훈련을. 네. 그때도 무슨 정신교육은 다 그런 거였어요. 북한이 얼마나 잔인한지 탈북자들 나와가지고 화면에 얼마나 잔악하게 우리를 괴롭혔느냐. 네. 주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 보면 여하튼 예비군 훈련 현장이 정말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태세 전환을 정말 빨리 하는 네, 그런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분이 딱 안보 강사하시는 분이 말씨가 TK인데 네. 얼마나 사석에서 그 선거 때 문재인 욕을 얼마나 했겠냐고요. 거의 지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정권 바뀌니까 바로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 나오고 막 우리 대통령님이 와갖고 아베 신조로 악수도 하고 이랬다고 막 그런 거 한미일 공조 이런 거 얘기하는데 바로 통수권자로 훌륭한 체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빨리 잘리면 안 되니까. 네. 그거 강연료 엄청 많이 많거든요. 거기 예비군 훈련 나와서 강의하면. 이런 것이 바로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비군한테? 예비군 안보 강연이 내용이 이상하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옛날에 이명박 때도 많이 그랬죠. 그 강연 내용 이상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이명박 때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때 뭐라고 해서 그렇게 바뀐 건데. 바뀌었죠. 지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미리 바뀌었네요. 좀 있으면 조선일보가 조지겠네요. 그렇죠. 조지죠. 아니, 사라진 북한 인권 이러면서 조지겠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러고 정말.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본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에 좀 정리해드릴 내용이 꽤 많습니다. 예비군 훈련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나이 먹고 엄청 먹고 가서 네, 지금 제가 30대 후반인데도
예비군련을 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올해가. 어리다는 말씀 듣기 싫은 거죠 지금?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놀랄 것 같아서 쟤는 뭘 지금 얘기하는 거냐. 민방위 갔다는 얘기 아닌가 이게? 뭐 이러면서. 네,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네, 네. 운동권이어가지고.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계속 요즘 보도가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 원세훈 국정원 체제에서 있었던 각종 그 공작 사실들이 하나씩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뭐 한겨레에서는 거의 매일 일면 톱 보도이고요. 다른 언론사들도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일베처럼 그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알몸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싸잡아서 헐뜯는 온라인 여론조작 이런 것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0년도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공작 로드맵 이런 것들을 작성했다는 문서도 발견이 됐고요. 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석희의 시선전자 집중과 같은 그런 출근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집중 사찰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공작들이 쏙쏙 드러나면서 그 최근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그 개그맨 김미화 씨 등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민영사성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거를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내용에서는 일일이 열거하기 상당히 힘든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핵심을 추려서 어떤 내용들이 과연 벌어졌는지를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누리꾼들의 실소를 자아냈던 사건인데요. 국정원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했다는 사실, 그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발전위와 검찰의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이 진보성향 문화예술인인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알몸으로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조작된 합성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이 사용한 아이디를 통해서 2011년 10월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이 카페는 북괴 타도 종북 척결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누리꾼들의 모임입니다. 네. 이 유포된 사진 아래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 80년대풍이네요. 이런 문구를 다는 조악한 성인물 포스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이 직접 이런 알몸 합성사진 제작 유포 계획을 국정원 상부에 보고한 뒤에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네. 당시 보고서를 보면 그간 운영을 통해 검증된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통해 특수 공작에 나서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정부의 비판적인 진보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를 상대로 불법 사이버 여론전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아울러 정부의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특정 프로그램 출연 배제, 퇴출, 소속사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연예계 퇴출이 시도가 된 겁니다.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도 요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82명 중 둘이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태스크포스 참 창피하지 않아요? 진짜? 아니 태스크포스를 짜서 뭐 하는 것도 대단히 치밀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사이버전 수행 합성 역량을 사진을 통해 찍어서 유포가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진짜 일배 수준인데. 일배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합성 보니까. 아니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취직시켜줘야 됩니다. 저를. 네, 가십시오. 네? 이런 거 뭐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잘 보면 웃기게 얘기하자면은 네. 이게 써 있는 문구들도 그렇고 사실 국정원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지 않겠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이미지 조작이고 망신을 주려는 건데 그게 뭐 무슨 뭐 망신이 되겠어요 이게? 네. 망신은 안 되고 그냥 웃고 마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낄낄대고 마는 거죠. 뭐.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국정원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은 이 뭐 벗고 있고 뭐 이런 건데 굳이 여기다가 종북 배우라고 써놨다는 거죠. 네, 인민 배우. 네, 인민 배우라고 써놨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다 그런 거죠. 이게 이런 거 하지만 이런 거는 합성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북한 우리 또 사람들이 이런 거 얼마나 또 지금 열심히 하고 네.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입해서 암약하고 있고 월남 패망의 교훈을 모르느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민배우가 된 거겠죠. 이 양반들이. 네, 이 합성 사진이 거의 뭐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랑 거의 수준이 비슷한.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문성근, 김여진은 이 사람들 생각에는 거의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는다는 거고. 네, 네, 네. 그 웃긴 거죠, 사실. 네. 두 번째는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건데 왜 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슨 뭐 그간
운영을 통해 검증된 사이버전 수행 역량, 즉 무슨 비슷한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드러난 게 이거지. 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 다음에도 뭘 했겠죠, 그러면. 네. 이 김여진 문성근 합성. 그리고 김여진 문성근 합성보다 발전됐겠죠, 계속. 그렇겠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계속 발전해서 2012년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뭔가를 터득하고 뭔가 효과가 있는 걸 했겠죠.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후졌다. 네. 그래서 뭐 그 중간에 2012년 때는 뭐 댓글 사건 나오고 뭐 이랬던 것들, 그랬던 것들이 다 전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뭐 이때 아마 열심히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네, 포토샵도 배우고 이제. 포토샵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해서 야 우리가 합성했다면서. 야 이게 컴퓨터 요새 좋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해킹팀까지 가는 거죠. 야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다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보자. 네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읽히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주로 또 일베들을 통해서 뭐 2008, 9년, 뭐 10년 이때쯤부터 보기 시작했던 그런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비하. 그리고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뭐 북한 침입설 뭐 이런 것들을 같은 거 관련된 온라인 여론 조작 뭐 이런 것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11년 9월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통해서 그들만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에 유포했습니다. 네네. 게시물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망할 민, 빌주, 재앙화, 죽을 운, 얼동이라고 한자로 적은 뒤에 전라인민공화국 순상교도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을 긴미화해서 부르는 용어라고 한층 비꼬아놨다고 하네요. 네. 이어 홍어들이 대한민국 망하길 빌다가 재앙을 맞아 얼어 죽을 몹쓸 짓거리라는 뜻풀이까지 해놨답니다. 네네. 굳이 이거 해석까지 해줘야 되나요, 근데 이게 뭐 거의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전라도를 혐오하는. 그렇죠. 전라가 전라도란 뜻일 것 같고, 네. 순상교도는 이제 DJ를 얘기하는 것 같고, 네. 무장폭동, 글쎄요, 김미화, 사실 어디까지 설명해야 돼, 진짜. 이거 저 광주민주항쟁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비하를 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도 있죠. 네, 이 게시물에는 또 정오에는 뇌물장을 맺히며 부엉이 바위와 무등산에서 번지 점프를 하며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네. 당시 심리 전단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얼굴을 배경으로 김대중을 중국어로 읽으면 찐따종이다. 이건 참 13억 짱깨들도 인정하는 글로벌 찐따라는 뜻이다. 이런 문구를 합성해 사진 유포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비하 문구는 최근까지 일베 등을 통해 유통됐습니다. 네. 아니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모 대통령 때 푸어 프레지던트에 대해서 열심히 놀리긴 했지만 국정원이 하진 않았잖아. 국정원이 이런 짓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고요, 표현이. 이게 네. 무슨 뭐 그런 공작, 뭐 이미지 조작을 하려면 뭐 말이 되는 그런 조작을 해야지. 네.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냐고 얘기 지금. 약간 유치하죠. 네, 너무 유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통하고 통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또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또 일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주로 여기에 반응하신 분들이 초중고생들이죠. 사실 그 우르르 가가지고 이게 뭐 일베 이런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용어와 표현들을 쓰면서 막 낄낄대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들 아니고요. 네? 할아버지들일 것 같아. 왠지. 아니요, 그 초중생들도 많이 써요. 아니 일베가 할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찐따종 이런 걸 좋아하는 건 할아버지일 것 같아. 그게 이제 제가 뭐 노인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나이를 이제 들면 들수록 이제 우리는 애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슷해지지 않나 그런 즐기시는 분야가. 네. 일베 다 이게 다 깨끗되니까는 우리 그 젊은 분들도 야 이게 이런 건가 봐 이러고서는 뭐 이렇게 웃고 즐기는 건가 봐 그러면서 맞아. 사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지하게 배워보지 않은 현대사의 문제들 이런 거를 맞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막 내면화한단 말이에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민주화한다는 민주화 산업화. 잘못 써서 되게 곤욕을 치는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게 거의 무슨 유행어 수준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네. 실화냐 뭐 이런 수준으로. 일베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버튼이 있으니까 민주화가 이제 비추니까 그게 그거를 학습해갖고 내면화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민주화 운동에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전두환이 탱크를 타고 와갖고 뭐 다 죽이는 것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 사실상 국정원들이 이렇게
막 유포했던 그런 담론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수준의 담론들이 뭐 일베가 태어난 모태가 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뭐 물론 이제 연배 많으신 어떤 그런 그 보수 성향의 분들도 많이 이런 얘기들을 보고 웃고 즐겼겠지만, 특히 10대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유포하고 또 민주화 산업화 이런 용어들을 만들고 하는데 아마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웃고 넘길 일만은 꼭 아닌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 대단한 게 이 모든 게 일베에 있었다고요. 제가 그러면 우리는 네네. 일베가 국정원이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뭐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 일베가 만들어질 때는 이른바 DC 인사이드에 있는 네. 이제 여러 게시물들 중에 코길들 뭐 이렇게 네, 너무 웃긴데 내용이 너무 웃긴데 근데 웃기지만 리젠이 되니까 네. 게시물이 뒤로 사라지니까 뭐 그렇기도 밀려나니까. 하고 알바가 와서 자른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 맞아 그랬다. 너무 독하거나 게시물이 갤러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진이 첨부 안 돼 있으면 네, 막 자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잘리기 전에 이제 갖다 놓는 데가 이제 그래서 근데 또 막 갖다 놓을 수는 없고 네. 그중에 베스트를 엄선하고 갖다 놓는 사이트가 일간 베스트 저장소란 말이에요. 네. 그 처음에는 개그성 게시물이었는데 이런 국정원이 퍼뜨린 인터넷상의 어떤 유희에 가까운 저질 논리들이 거기로 간 거죠. 이렇게 흘러. 네.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처음부터 일베를 만들어갖고 DC 인사이드를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그러고 있으니 야 이거는 여기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랑 굉장히 코드가 잘 맞는데 이러고서는 가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일베에 대해서. 네. 최근에 계속 일베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한 분들 중에 그런 약간 그게 논란이 있는데 일베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접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튼튼하고 서버가 맞아요. 다운되지 그렇죠. 않는다. 네.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열어보니까 그게 이제 일베라는 사이트 자체는 이제 상용화는 아니고 공개되어 있는 이제 툴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엄청나게 개조가 돼 있고 네. 아주 전문적인 어떤 그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서 이 모든 그 트래픽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거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화해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네. 또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 정도의 코딩 레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아니 뭐 어느 정도 프로의 지식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런 정황을 보면 국정원 일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DC 인사이트도 일부 갤러리는 약간 보수화되기도 하고 갤러리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지 그렇죠. 않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인터넷의 모든 흐름을 국정원이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인터넷에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에 착안을 하여 세상사가 그렇게 우리의 인터넷 이용자들 그렇게 만들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국정원이 하려는 일도 그런 것이었고 네. 그러고 보니 일베가 있더라. 네, 국정원이 일정 부분 부추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트맨을 보면은 다크나이트에 보면은 조커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광기가 있는데 우리 악당들이 할 일이라고는 뒤에서 살짝 한번 밀어주는 것밖에 없다. 네. 한번 밀어주기만 하면 쭉 떨어진다 저 밑으로. 네.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냥 단순히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일만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인터넷 공론장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그런 인터넷이 뭐 토론회 장 예전에도 물론 이제 이상한 글도 많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나름의 어떤 그런 토론회 장 이런 것들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유희의 장이 돼버려서 다 조짐이 있었는데 국정원이 뒤에서 한번 밀어주신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거죠. 또 이명박 국정원이 또 이제 KBS랑 MBC 등 그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문서화한 것들도 확인이 돼서 문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 저희 단독입니다. 네. 요즘 막 기자들이 지적이 많아요. 한겨레 왜 이렇게 국정원 단독하냐고. 네. 뭐 왜 단독하는 거고? 아니 단독할 만한 걸 자랑스럽습니다. 단독할 만한 걸 단독하는 건 칭찬해야죠. 왜 단독도 아닌 거를 자꾸 단독으로 다는 그렇죠. 신문이 네. 문제지. 네. 18일치 단독이었는데요. 국정원이 2010년 3월에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입니다. 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좌편향 인물과 문제 프로그램을 퇴출하고 노조를 무력화한 뒤 민영화로 이어지자 이렇게 3단계 MBC 장악 정책, 장악 시나리오를 싼 게 드러나 있는데요. 네. 김재철 당시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노조 핵심 인물과 최문순 전 사장 인맥을 모두 퇴출하고 제작보도 편성본부 국장급 간부를 전원 교체하고 건전 성향 인사의 전진 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네.
국정원이 이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퇴출할 각 지방 MBC 사장과 간부 성향, 과거 행적 등을 담은 명단을 작성했고요. 노조와 야권에 빌붙은 국장급 간부 교체. 일선 기자와 PD도 정치투쟁, 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 인사를 확대 시행 이런 것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기자와 PD 발탁의 최우선 기준으로 국가관을 제시했다고 해요. 네. 우리 이제 국제시장 같은 그런 인물들만 뽑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밥 같은 인간들만 뽑자. 그리고 PD 수첩이나 시선 집중 등 좌편향으로 규정한 프로그램 명단을 제시하면서 담당 PD는 물론 진행자, 프리랜서, 작가, 외부 출연자까지 전면 교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 각종 소위 말해서 국정원이 보기에는 좌파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진보 성향의 어떤 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거의 외부에서 출연도 못하게 다 막았고요. 내부의 PD들이나 이런 분들도 심지어 뭐 성향이 그렇게 뚜렷하게 진보 성향도 아닌 분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마치 이렇게 성향이 진보 성향이고 좌파 성향이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딴 데 인사가 나고 이런 일들이 그냥 MBC 자체적인 내부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정원이 사실상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거의 사실상 공영방송 장악의 컨설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국정원이 또 이와 함께 아울러서 방송 노조, 노조를 장악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네, 그 노조 인사권 관여를 막으려고 단체 협약을 개정하라. 노조의 보복 인사권 네, 관련해서 그리고 또 파업 업무 방해 행위를 엄중 징계하고 적극적인 사법 처리를 해서 영구 퇴출을 추진하라. 현 노조 파괴 및 건전 노조위원장 당선을 지원하라는 거. 그리고 향후 상급 노조인 언론 노조와 결별하는 시나리오까지 작성을 했다고 해요. 네. 보고서 마지막에는 인수자를 공모하는 과정 등 MBC 장악의 최종 목표가 민영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공영 일민영 체제를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전환해서 시장 원리를 확립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MBC 민영화라고 하면 그 문제적 인물이죠. 이게 그 MBC가 망가지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그 최근에도 그게 자신의 민영화가 자신의 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김재철 전 사장이 이달 초에 그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그 서울 서부 고용노동지청 이쪽에 출석해서 이제 조사하고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카메라를 앞에 두고 제가 바라는 것은 MBC를 민영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공영방송이라서 정권에 휘둘려 왔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된다. 그 MBC 민영화가 제가 바라는 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김재철 전 사장이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뭐 이렇게 공영방송의 전직 사장으로서 합당한 발언이자 뭐 이렇게 이제 MBC 기자가 묻자 그 과거 비판을 받았던 인천공항이 지금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던 것처럼 현재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 판단해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부당노동 행위랑 해고 등으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후배 기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또 MBC 기자가 물으니까 고통도 은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논란이 기독교라는 게 드러나죠 이게. 네. 난 진짜 이런 태도가 너무 싫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은총이다. 김재철 전 사장이 지금 이 말을 한 게 이달 초인데 이게 지금 그 후에 국정원 문건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근데 공영방송을 민영화한다는 게 지금 김재철 전 사장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뭐 그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야 되는 이유로서 정권에 계속 휘둘리니까 민영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지금 정권이 MBC 민영화를 추진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김재철 전 사장의 이런 말도 앞뒤가 논리가 안 맞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고 뭐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뭐 온갖 뭐 기자들과 PD들 인사내고 이랬던 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민영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민영화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장에 해놓고 영원히 소유하는 그런 민영화죠. 네. 이게 공영방송이면 또 정권이 바뀌면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또 사장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자본의 논리에 맡겨가지고 누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인수해가지고 돈은 그 사람들한테 딱 다 주고 그쪽 지분을 싹 줘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과 혹은 또 이제 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보수 성향이 맞는 그런 그 방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냐면 사실 MBC 민영화는 여러 가지의 맥락이 있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제 MBC가 사실 공영방송이
이고 싶은 적도 없는데 공영방송이 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전으로 돌아가서 뭔가 좀 더 자유로운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내부에. 그 어떤 MBC가 원래도 이제 KBS와 비교해서 좀 더 이제 좀 뭐랄까 좀 오락적이고 뭔가 네, 이런 좀 신나는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바람이 있어서 민영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부에 있었고 또 실제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민영화하고 싶다는 얘기도 없지 않았어요. 특히 네. 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네. 예를 들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MBC 민영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논리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분들의 논리는 왜 국정원까지 나서갖고 MBC 민영화를 하려고 드느냐는 결국 이게 MBC를 종편화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종편이 4개가 있는데 5개까지 해갖고 이게 뭐 종편이잖아요. MBC가 민영화. 뭐 MBC가 종편보다 더 심하죠. 이게 노조를 박살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자기 성향의 인물들을 다 집어넣고 네. 그걸로 이제 시사 토론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게 종편이지 뭐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종편 중에 근데 또 모든 종편 중에 MBC가 제일 그래도 방송 노하우나 기술은 탄탄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른 종편들보다도. 네. 그 이제 종편 중에 짱짱 먹는 거죠, MBC가. 네, 네, 네. 공중파 방송, 지상파 방송이라는 또 뭐 위력도 있고 요즘 뭐 MBC를 많이 안 보시지만 그래도 또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종편이 5개나 있는데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KBS는 어차피 정권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고. 이 나라에 공영방송 하나는 있어야죠. 그래도 네, 공영방송인지 네, 네. 국영방송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KBS의 경우에도 뭐 국정원이 나름의 대책을 세우는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들이 밝혀졌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떤 건가요? 네, 2010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한 KBS 조직 개편 이후의 인적 쇄신 추진 방안을 보면 김인규 사장 취임 뒤에 좌편향, 무능 무소신, 비리 연루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색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배가묵의 비서실장 등 5명의 간부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야권에 흘렸다는 이유로 특별 관리를 권고하기도 했고요. 네. 또 사원 행동 가담자,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 편파방송 전력자 배제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에 개별 간부 성향뿐 아니라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까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집중적인 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당시 정현주 사장과 가까운 인사에 대해서는 부역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등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김인규 사장 취임 후 복무 동향을 엄정 평가해 인사 대상자를 색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해요. 네. 뭐 이게 지금 국정원이 KBS와 MBC가 노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노조를 감시하고 사찰해야 된다. 뭐 노조 조합원들을 뭐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왜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로 하는 얘기를 보면 뭐 박대출 의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데 서울신문 기자 때부터 계속 박근혜 친박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지금 이렇게 공영방송이 노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총리한테 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조에 의해서 운영된 적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데요. 여하튼 이렇게 국정원이 계속 이제 이런 노조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서들이 나와서 계속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2010년 3월 국정원이 김재철 사장 취임에 맞춰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의 첫 줄이 노조가 주인 행세하는 기형적 구조로 편파방송을 주도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런 인식을 근거로 노영방송이라고 불러요. 잔재청산, 인적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을 MBC 장악 핵심 요소로 꼽고 있는데요. 인적쇄신은 역시 사찰을 통한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MBC 간부나 지역 MBC 사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신상에 대한 사찰이 없었다면 알기 어려웠을 개인 성향, 과거 행적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화묵의 보도제작국장, 과가묵의 시사교양국장이 광우병 깃발 시위 왜곡 보도를 방관했는데도 아직 건재하다고 지적한 게 있고 네. 최문순 전 사장 인맥을 일소해야 된다면서 리스트를 하고 6.2 지방선거 기획단에 참여한 기자들의 성향을 일일이 거론하며 트집을 잡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유땡땡은 2007년 대선 때 시사 프로를 통한 BBK 왜곡 보도를 지시했다. 정땡땡은 최문순 전 사장의 사람임을 자임하며 요직을 섭렵했다. 네. 김땡땡은 친노조 성향이고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공공연하게 반대했다.
이걸 뭐 술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반대한 걸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거에는 국장급이나 부장급 간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땡땡 국장은 손석희를 비호하는 듯 무소신 행태. 무소신 행태가 뭐예요? 네. 손석희 비호하면 무소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바라는 소신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다음에 이땡땡 실장은 6.25 남침 유도설 제기 등 종북 좌파 성향 등의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노영방송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보수 언론에도 많이 나온 표현이죠. 네네. 이게 사설 등등을 통해서 노영 방송을 만들겠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막 많이 했는데 이게 도식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MBC 노조 이꼬르 언론 노조 이꼬르 민주당. 네. 그러니까 언론 노조 간부와 왜냐하면 언론 노조에서는 언론 노조 MBC 본부의 파워가 뭐 엄청 세니까. 세죠. 네. 네. MBC랑 KBS 파워 제일 세죠. 네. 네. 그들이 언론 노조를 사실 주도하고 네. 뭐 주류고 언론 노조에서 기본적으로 인력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언론 노조 출신들은 어쨌든 언론 노조라고 하면 민주노총 소속이고 네. 그들은 어쨌든 뭐 야성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출신들이 MBC 노조 활동하고 MBC 내부 출신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이래서 MBC 야당이다. 이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큰 도식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노조까지 싹 몰아내고 우리 충성스러운 보수 방송 종편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자라는 얘기인 거죠, 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정유경 기자가 설명했던 그런 아주 세세한 이 각 국장들이나 뭐 그 부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의 세세한 어떤 그런 특성이나 성향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정원의 조사가 상당히 그 KBS나 MBC 네. 내부자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렇게 그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썼다 이런 내용들이 내용이 공개가 돼가지고 상당히 당사자들은 좀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을 이렇게 잘해요. 그 내부에 뭐 온갖 그 각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MBC 김세희 기자처럼 거의 뭐 지금 일배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사람은 어떻고 이걸 얘기를 들어서 시시콜콜하게 다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건을 작성하고 이거를 내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인사에서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걸 봤는데 네. MBC신데 사실 지금 김장겸 사장이나 뭐 이런 지금 쭉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 생각해 보면은 그냥 회사 동료 내지는 선배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별로 그렇게 또 그들이 뭐 그다지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뭐 경영적 비전이나 뭐 그런 걸 갖춘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네. 어느 날 나타나서는 거의 완벽한 이런 로드맵과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MBC를 노조의 소나기로부터 구출해내고 민영화까지 가는 이런 논리들을 쭉 얘기를 해서 자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생각해 보면 그때 이미 이런 것들이 작동했던 것 같다. 네, 여기 그러면은 여기 국정원이 그러면 이렇게 개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사람 다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 내부자들이죠. 그 사람들이죠. 네네네. 네. 그 내부자들이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뭐 국정원으로부터 나름의 MBC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이제 로드맵을 컨설팅 받아가지고 후배들한테 그걸 설득시키려고 하고 막 이랬겠죠. MBC는 우리 재철이 형님을 시작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한 거고, 네네. KBS는 임규 형님 시작으로 쭉 간 거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 이후에 이제 이런 컨설팅들이 운동권 용어로 프락션이라고 프락션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차곡차곡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지금 공영방송이 이렇게 사실상 붕괴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주요 프로그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자들이 있잖아요. 출연자들은 주로 외부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좌편향이라면서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출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좌편향 리스트에 언급된 프로그램이 2011년엔 대부분 폐지가 됐는데요. 네. 그리고 간부들도 다 교체가 됐고요.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성경섭 논설위원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성경섭의 뉴스터치가 네. 있었고 방송인 김미아 씨가 진행한 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 2011년 4월에 8년간의 진행을 마치고 종료가 됐었고요.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해서 하차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것 때문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석희의 시선 집중 등의 출근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사찰했다고 합니다. 네.
한겨레가 국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 2009년 말에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비판 보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송사 차원의 노력과 함께 행정 제재와 왜곡 활동의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대요. 네. 특히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포함해서 PD 성향 프로그램 진행자 이런 것들을 전부 깨알같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손석희 시선 집중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안팎의 짓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 논리에 경도된 편파 보도로 정부를 흠집내기 출근길에 민심 호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섭의 시사터치에 대해서도 한겨레 기자 등 좌파가 고정 출연하는 게 문제다. 네. 홍아무개 PD가 골수 좌파로 좌편향을 주도한다. 그다음에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대해서는 악의적 멘트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KBS의 경우에서는 안녕하십니까 홍진영 죄송합니다. 발음이 오지명 생각나서 잠깐 웃었어요. 죄송해요. 안녕하십니까 홍진명입니다는 진행자가 청취율 경쟁을 의식해서 좌파에 유리한 무분별한 발언을 한다고 했고 네. 이 PD를 겨냥해서는 사원 행동의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 CBS 영광스럽게도 구성원 전체가 좌편향이다. 역시 자랑스럽네요. 네. CBS 만세. 그래서 김민아 씨도 출연시키고. 네, 그래갖고 나 같은 놈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국정원이 뭐라고 했냐면 반정부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의 진행자를 교체했는데도 이미 한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좌편향 PD와 작가가 왜곡 보도를 한다. 그다음에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진표 의원, 박지원 의원 등 야권 및 좌파 인물 등만 출연시키고 시청자들의 잇따른 편파 보도 지적에도 사정없이 방송을 강행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 재밌는 것만 지금 골랐어요. 네, 이게 이때 보면 그런데요. 이제 김현정의 뉴스 당시에 2010년, 11년, 12년 이때 방송이 끝나면은 정말 악성 댓글들이랑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랬대요? 네, 난리가 났었대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에 담겨 있는데 이제 이게 보면 그 한겨레 기자 등 좌파가 고정 출연하는 게 문제. 이게 진짜 누가 출연하는지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우리 회사의 유명한 좌파를 말하는 거지 하고 찾아봤는데 가진 분이 아닙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좌파면 네. 아니 뭐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 정보가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간 거니까 한겨레 믿을 수 있습니다. 한겨레 국정원 사찰이 제대로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거기 출연한 사람 중에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한겨레 기자만 출연을 했나? 뭐 한겨레나 프레시안 오마이뉴스만 출연해서 지금 이랬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중도 뭐 좌우를 다 합쳐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출연진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까 잠깐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TV조선에서 열심히 소통하는 이 앵커로 유명하신 엄성섭 앵커도 당시에 MBN이었나요? 네, MBN 기자로 MBN 기자 소속으로 출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췄어 내가 보기에. 아니 오히려 못 맞췄지. 우리 쪽이 좀 너무 약간. 네.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이렇게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를 교체한 게 지금 정관용 그 교수님인 거잖아요. 네. 양병삼과 정관용 중 누가 더 좌파냐고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양병삼 씨는 CBS 내부 인사인 거고. 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김민아 씨가 거기 출연해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뭡니까? 거기 뭐 좌파 저는 이런 리스트야 이름 한자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그 라디오 방송이 사실 기자들을 많이 출연시키잖아요. 네. 그게 좀 제작하기가 더 뭐랄까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월하죠. 네. 기자들이 아무래도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빨리 뉴스를 요약해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대충 거기 출연한 사람은 방송사 기자들보다는 주로 이제 약간 중소 언론사 기자들이 많은 편인데. 신문사 기자들 많이 저기 부르죠. 그것도 뭐 조중동은 잘 없어요. 네. 중동은 그런 거 안 하죠. 네, 잘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경제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가끔 나오죠, 경제지는. 네, 아무래도 경제 쪽 특색이 있으니까. 그게 심지어 이게 나름 라디오 출연하려면 물론 전화 연결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직접 출연해야 되고 출연하려면 거기 CBS가 있는 목동까지 가야 되고 그 전에 사전에 원고 준비해야 되고 원고 준비가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이런 것들 다 종합하다 보면 근데 이제 생각보다 출연료는 많지 않고. 그렇죠. 아니 그래도 직접 가면 좀 더 많이 준대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중동이나 뭐 이런 기자들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방송 기자들도 방송 기자는 이제 경쟁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사 프로그램 출연하는 경우에는 별로 돈이 안 된대요. 돈도 안 되지만 자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네. 보통 네. 한겨레에서 디스펙트 부르잖아요. 네. 그 돈 안 주잖아요. 아, 여러분 모르실 텐데 저희 기자가 출연하면 출연료를 안 줍니다. 네, 김한 기자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밥만 사줬습니다. 저 회사 사측에서 왜 지급해야 되는지. 네.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각자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네. 이거 왜 하냐고 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또 막 내가 거기 왜 나가야 되냐고. 이거 왜 하냐 디스펙트. 아니 그리고 네.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또 그 차원에서 다양성 차원에서 자기 회사 출연 기자들만 출연시키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골고루 이걸 해보는 게 왜 좋죠. 하냐고요 아니, 왜 디스펙트를. 얘기를 그렇게 돌리세요 자꾸. 김호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사장님이 듣고 계셔 이러면서. 이거 뭐 왜 합니까? 네. 저랑 정영현 기자가 이거 하는 거에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냥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일단 그 노조를 무력화하게 한 시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참 웃겼던 게 노조가 이제 수익 사업 같은 걸 하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한겨레에도 보면 자판기. 네, 뭐 자판기도 있고요. 또 한겨레에 보면 6층에 그 짬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겨레 이제 노조가 외부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존의 노조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 노조 공간을 이렇게 축약하고 거기에 카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는 그런 수익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 수익 사업들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노조원한테 돌려주거나 또 이렇게 전부 그 언론 노조를 위한 뭐 투쟁 기금으로 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 웃기는 게 방송사에도 자판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노조가 관리하는 게 있어요. 이거 수익 사업도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아 정말 꼼꼼하다. 네, 꼼꼼해. 자판기 등 노조의 수익 사업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투쟁 및 좌파 세력 지원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라. 이런 대목들이 문건에 담겨 있고요. 또 2011년 3월 그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해서 건전한 성향의 노조위원장 당선을 측면 지원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불법 행위 주동자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 및 손해배상 청구로 강성 집행부를 집중적으로 견제해서 이들을 무력화시켜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공영방송에 대한 그 작업들이 정말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들어갔고요. 또 공영방송만이 아닙니다. 이제 SBS에서도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 네. SBS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연예인들의 퇴출할 압박 이런 네.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영 방송 해봤자 뭐 국정원이 있으면 소용이 없네요. 네, 네. 이명박 국정원이 이 대응 TF를 만들어가지고 SBS에 요청한 게 블랙리스트 명단에 든 연예인의 활동을 배제해달라. 네. 2010년 3월에 특히 국정원이 SBS에 요구를 했던 게 배우 김민선 씨의 출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네. 이분이 당시 미니홈피에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는 청산가를 먹는 게 낫겠다. 당시 워낙 그 광우병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컸을 때라서 그랬죠. 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2008년 수위의 5월이에요. 발언들이 2008년 5월 네. 한참 이제 그렇죠. 이게 논란이 클 때입니다. 그리고 이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하는데. 그 김민선 씨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뭐 자기 그렇죠. 미디어표 네. 쓸 수도 있지 뭘 이걸 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뭐, 네. 뭐 이명박 정권을 반대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네. 미국산 쇠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고 한 게 아니고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느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어쨌든 그런데 이 분의 출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네네. 그리고 나서 조처 결과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네. 허땡땡 드라마 국장과 김땡땡 총괄기획 CP가 캐스팅 배제를 약속했다. 네. 이 두 사람이 또 나중에 권혜요 씨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네. 이 권혜요 씨는 왜 문제가 됐냐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데 집회 때 사회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2010년 10월에 진짜 끈질기게 2년 뒤인데 네. 허땡땡 국장과 김땡땡 CP가 드라마 재중원의 배역을 축소시키고 권혜요 씨가 맡은 배역이죠. 그리고 새로운 드라마 편성시에 사전 배제를 요청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네요. 네. 근데 또, 이 네. 김민선 씨는 결국 이름도 바꿨죠. 저희는 보도를 할 때 바꾼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네. 이름을 바꾸는 게 낫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름이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시비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참 그 뒤로 배우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를 지금 한 10년 정도를 날린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됐고 이제 권혜요 씨 같은 경우도 집요하게 이 출연 배제나 혹은 역할 축소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이게
2010년 10월에 밝혀진 사실만 그런 거지 그 이후에도 집요하게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엔 권혜호 씨는 운동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분이야 뭐. 너무 많이 배가지고 운동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데 김인선 씨는 좀 약간 안타깝죠. 네. 아니 근데 운동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역에서 아예 뭐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것 자체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 정당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식구가 같습니다. 권혜호 씨는. 근데 이게 하여튼 김인선 씨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한 말이 이렇게까지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다고 저는 전혀 못했겠죠.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네. 김재동 씨도 있네요. 보니까. 네. 원래 김재동 쇼가 방영될 예정이었대요. 2010년 4월에. 케이블 방송 엠넷에서 하는 방송이었죠. 네, 2010년 4월에 녹화를 했고 5월에 방송될 예정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 사회를 본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미뤄졌다. 결국 김재동 씨가 자진 하차했다. 이게 바로 국정원 TF가 엠넷에 김재동 쇼의 방영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MBC 환상의 짝꿍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진행을 맡았었는데 국정원 이 프로그램 폐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프로그램이 사라집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김재동 씨가 방송에서 안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어떤 그런 사후 또 혹은 또 뭐 배후 공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힐링 캠프 나올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네. 되게 얘기가 많았고 당시에 그래서 하도 일이 없으니까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김재동을 출연시켰죠. 김재동 씨 집으로 갔던 거야?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누리꾼들이 역시 뭐 유재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그랬던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김재동 씨는 분명히 운동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운동권이더라고요. 네, 이제는 사실상 뭐 최근에 또 그 사드 관련해서 그 김재동 씨가 예전에 작년과 올해 초에 사드 관련해서 성주에 자주 가서 연설하는 것들이 막 그 화제가 되고 했었잖아요. 네, 그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가서 때 이번에 그 사드 그 임시 배치 이후에도 현장에 가서 이건 좀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위로를 해주러 간 거죠.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것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또 민감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 이명박 국정원에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공작을 당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그 부분인이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국가정보법 위반 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박원순 시장이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의 민병환 2처장, 이종명 3차장, 신승균 국익전략실장, 민병주 심리전당장, 추명호 팀장, 함아무개 조아무개 팀원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네. 이런 꼭 다 읽어줘야 됩니다. 이름을. 네, 하나씩 다 기록해야죠. 다 읽어줘야 됩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아름다운 가게 행사에도 몇 차례 참여하면서 인연이 있었는데 2008년에 촛불 집회가 진행되면서 악연으로 바뀌었다. 그땐 내가 현장운동에 관여하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시민사회의 리더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인지 나에 대한 사찰에 돌입했다. 내 강연회부터 하나은행과 추진하던 희망재단까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감시를 받거나 모두 무산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도 원래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 자주 만났는데 개인 핸드폰 번호도 저장해둘 정도로 친했다. 그런데 그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자마자 내가 행자부와 함께해오던 지역 홍보센터라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을 중단시켰다. 네. 지방정부나 시군 특산품, 인문 관광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슬며시 행자부의 계약이 해지됐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내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고마우신 분들이네. 좀 약간 좀 시민사회 리더라는 상식. 원래 제 개인 번호 저장해두면 친한 사이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친한 사이 진짜 많은데. 네, 여하튼 뭐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제 뭐 아시다시피 2009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보궐선거 때.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2011년이죠. 2011년인가 죄송합니다. 그 우리 보궐선거 멋진 오세훈 시장님께서 네. 부산급식을 자기 저 사퇴하고 연동시키는 바람에 주민투표를 무릎 꿇고 사과하시고 사퇴한 뒤에 이렇게 그 보궐선거가 있고 그때 이제 안철수 열풍이 일던 때잖아요.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면서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경원 후보랑 1대1로 거의 1대1이었죠. 1대1로 붙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던 그 시기였는데 본인이 이제 그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딴 게 아니라 이명박과 원세훈이 나를 탄압해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또 재밌는 사건이 또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밝혀진 게 있는데 국정원이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박원순 제압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거는 지금 선거 이 끝나고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1억 원 피부샵 논란 이것 때문에 이런 걸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또 녹취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나 후보가 피부숍 논란으로 낙선한 점을 언급을 하면서 상대방이 손을 들 때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2011년 11월 18일자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의 녹취록을 보면 이 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경원 후보가 여성표 10%는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 게 1억 피부숍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리고 부재자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1억 피부숍 이후에 왕창 졌잖아요. 1억 피부숍 하나 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선거 전문가셔. 네. 1억 피부과 이용 의혹은 경찰 확인 결과에는 피부 관리를 필요로 한 장애인 딸과 함께 9개월간 10차례에 걸쳐 550만 원을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발표가 됐죠. 네, 당시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는데 선거 앞두고 이게 시사인 쪽에서 이 주준희 기자였나요? 그래서 이 2011년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어난 게 10월 26일이었는데 한 달 정도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 보도를 해서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 1억 원 정도가 연회비가 드는 그런 그 피부과에 다닌다.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당시에 그래서 엄청나게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돈은 550만 원이었다. 네, 연회비가 있는 피부과인 건 맞는데 연회비를 낸 게 아니고 550만 원을 쓰면서 다녔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흑색 선전의 대표격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데 네. 원세훈 전 원장이 이걸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도 나가 떨어지는데 사실인 것도 싸워서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나온 그 회의록인데 그 선거 결과 이제 박원순이 된 게 이런 그 흑색 선전 때문에 박원순이 당선된 건데 우리는 이제 사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가지고 박원순을 공작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한번 그 뒤에 한번 쭉 또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 사실인 걸 싸워서 악착같이 해라. 이게 뭐 어떤 사실이냐면 그 멘트로 일단 읽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살지도 않는 작은 아버지에게 바로 입적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같은 학렬된 거 아니냐. 자기 형의 오촌 당숙이 됐잖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박원순 시장이 13살이던 1969년에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병역법에서 부선망 독자, 그러니까 부친을 일찍 여인 독자 규정 이걸 받아서 보충력 처분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어요. 네, 네. 네,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자는 그런 발언으로 풀이가 돼요. 네,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 의혹이 그냥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그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호적을 바꿔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주장을 바탕으로 박원순을 공격해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박 시장이 여권 후보였다면 학교 문제만 해도 이미 선거에 못 나왔을 거라면서 그 당시 일고 있던 서울대 법대 학력 위조 의혹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그래서 직원들을 질책했다고 해요. 네. 왜 이렇게 열정이 없었을까요? 네. 근데 이런 질책을 한 뒤에 바로 이렇게 그 역시 국정원이 일 열심히 합니다. 바로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열정이 없다는데 네. 사장이 열정이 없다 그러면 니를 죽을 줄 알아라 이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바로 6일 후에 네. 국정원 심리전단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네.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열정적입니다를 보여주는 바로 이 문건은 박 시장이 야세 확산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명백한 불법 편법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되 여타의 편파적 독선적 시정 운영은 불만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해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단계적 전략적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열정이 좀 부족하네요. 또 저명 교수와 논객들을 동원해 언론 사설과 칼럼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기획 시리즈로 쟁점화해서 일반 시민들의 정확한 허상을 전달하자 이렇게 쓰여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 문건이 민주당 땡땡일보의 박원순 죽이기 기획 취재설의 촉각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네, 이때 이후에 정말 많이 제기됐던 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그 주선 씨인가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분의 네, 맞는 거죠. 네, 그분의 병역 논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또 뭐 재검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들도 계속 뭐 성형수술을 했니 어땠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온갖 얘기들로 이렇게 그 음해하는 그런 공작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여러 가지 또 뭐 본인의 책임도 있긴 하겠죠. 그 점점 이제 그 강력한 대선 후보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번 대선 직전에 먼저 대선 후보를 사퇴하는 그런 일까지 이어졌는데요.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 으로서 뭐 고소고발 전에 뛰어든다는 게 쉽지 않은 사안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하고 나선 것까지 나오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게 그 수사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리를 좀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밝혀진 것만 이 정도고요. 이게 보도로 이렇게 밝혀진 게 대체로 2010년과 1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잘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 진보교감들이 대거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급식으로 그냥 크게 한번 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2010년 지방선거가 크게 바로미터가 된 게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그 이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제 몸이 단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에 이런 집중 공작을 펼치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2012년 당시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뭐 이렇게 또 국방부 사이버 심리전 뭐 이런 것까지 생기면서 각종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전조 현상들이 지금 이 MB 정부 때부터 국정원을 통해서 구성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인터넷 여론에 대한 불만은 네. 2002년부터 있었죠, 사실. 네. 2002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때부터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네. 열풍 때문에 당선됐다 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생각 갖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권력이 없었고 권력을 쥔 다음에 이제 약간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600만 표 차이로 이제 압승을 했죠. 이겼기 네. 때문에 야 이제 우리가 주류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2008년도 이 촛불 시위에서 드러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600만 표 차로 이겼는데 갑자기 2008년 5월에 왜 어디서 이렇게 나타난 거냐 100만 명이. 네. 생각해보면 배우가 있는 것이죠. 그 배우가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군의 친노 세력이고 네. 야 이게 뭔가 음모적으로 뭐가 작동을 해서 지금 아직도 내가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 이런 그 이전 정권이 뿌려놓은 이런 다종다양한 좌파들의 씨앗들을 다 우리가 수거하지 못했어.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설에 의하면 네네. 댓글 좀 달아라. 이거 뭐냐 이거 지금 세상이 지금. 열정이 부족해 열정이. 네.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원세훈 원장이 아니었어요 국정원장이. 네. 뭐 김승규 씨라는 분이었는데 그때 바로 자기 똘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측근인 원세훈 원장을 바로 꽂고 네. 그때부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쭉 하려고 했는데 2010년 지방선거 딱 결과 까보니까 이거 벌써 반 MB의 여론이 그냥 턱밑까지 왔고. 그렇죠. 네. 이거 아니다. 아주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한 거죠. 네.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네, 네. 그 성과가 2012년까지 쭉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밝혀지는 문건들 국정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밝히는데 아주 시발점이 된 그런 조사들이 지금 결과들 문건들이 2010년, 11년 이때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이른바 알파팀이라는 것도 2008년도부터 이미 슬슬 모집을 하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시기들이 결국은 2008년 이 미국산 쇠고기 촛불 반대 촛불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10년 동안의 그 이 보수 정부 집권 내내 이렇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그 직면한 그 광우병 촛불 이것 때문에
이 여론 조장이나 국정원의 공작 이런 것들이 아주 극심해진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게 정말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조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캐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좀 한겨레의 뭐 서영지 기자나 뭐 홍석자 기자 이런 기자들이 하나씩 그런 문건들을 좀 입수하고 확보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기시감들이 좀 있을 거라서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마 그런 반응이 크게 좀 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그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씩은 좀 작은 사안 같지만 이렇게 하나로 좀 총체적으로 모아서 보면 이게 다 나름의 아니에요.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거다. 엄청난 규모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고요. 그 부분들이 다 밝혀져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특히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이미 지금 책임을 받고 또 이렇게 처벌을 받는 그런 재판 기소 과정에 있으니까 여기에 또 이 시발점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책임을 물을 것들이 있으면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 방송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요.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 여의도동물원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봬요. 와. 네,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여의도동물원. 오늘은 좀 애매한 시기이긴 합니다. 오후에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지금 9월 21일인데요. 오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담아서 방송을 못 해드리게 돼요. 근데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 여의도 동물원에서 기본적인 분석은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 물론 이제 가결이나 부결 이후의 상황이 좀 바뀌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뭐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뭐 어떤 특정한 변동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몇 가지 지금 뭐 또 북핵과 또 트럼프 연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또 이렇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그 미국이 위협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경고를 쏟아냈고요. 또 북한을 타락한 정권, 또 깡패 국가 뭐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했고 또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면서 로켓맨 김정은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구상 어떤 국가도 이 범죄 집단, 북한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한 거죠. 그 범죄 집단이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것을 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언급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강경한 그런 내용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보통 북한이든 뭐든 그 동네에 이제 그 독재자 또는 뭐 어떤 그 지배계층 이런 사람들의 문제 삼고 뭐 죽이겠다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북한이라는 나라를 토털리 디스트로이 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보통. 네. 우리 트럼프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아주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죠. 네, 네. 그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누구를 이제 그 지도부를 이제 없애고 싶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사담 후세인을 잡아온다든지 네. 뭐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는 집을 습격해갖고 뭐 죽인다든지 전쟁을 해도 그 뭐 수도를 점령해가지고 그 수뇌부를 잡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히틀러가 벙커에서 자살하고 끝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을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뒤에 뭐 로그 스테이트나 뭐 이런 얘기 가끔 하는 얘기예요. 네. 그 로켓맨 김정은 같은 얘기도 뭐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핵심은 이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인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공격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전략 핵무기나 뭐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막 여기다가 북한에다가 쏟아 부어버리면 북한의 다수의 이제 그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렇죠. 네. 우리도 불행해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뻔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발언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두가 이제
긴장하고 떨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뭐 이 발언 때문에 당장 전쟁이 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도 생각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우리 중국 형님들과 러시아 형님들이 있으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 이상 쉽게 이제 뭐 전쟁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의도하는 것은 북한을 중국이 더 열심히 말려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최근에 오보 사태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오역 문제로. 정말 네. 정말 창피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윤영찬 네. 수석이 와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하고 갔습니다. 네. 네, 우리 연합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가 트위터에 또 한 말씀 썼는데, 네. 그 북한에 그 가스라인이 길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참 too bad다 이렇게 썼는데, That's too bad 이랬죠. 네, 그게 이제 그 연합뉴스를 그냥 too bad 그렇구나. 비롯한 우리 언론사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해석하기로는 이게 다시 우리가 분명히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로 대북 송유 수출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네. 다시 송유관이 연결되고 있어서 내가 참 걱정이다 이렇게 썼다 이렇게들 이제 보도를 막 해버린 거죠. 네, 그렇죠. 가스 라인이라고 썼는데 파이프 라인으로 네. 해석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가스라인이라는 게 이제 가솔린을 미국에서 주유소가 네. 게스인데 네. 주유소 게스 스테이션인데 네. 그 가스 영어를 못해갖고 갑자기 가스 탈트 붕괴가 오네요. 가스가 청바지름인가? 그걸 뭐 그랬대요.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이게 잘 작동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름이 없군요.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 크크 이렇게 쓴 건데 네, 네, 네. 아주 안 됐군요. 이렇게 쓴 건데 이제 오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네. 그 얘기를 쓴 것도 사실은 중국의 역할을 한편으로는 치하해 준 거잖아요. 그 트윗을 통해서. 네. 중국이 확 잠궈버리니까 북한이 참 어려워졌네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볼 때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일종의 밀당 국면으로 가기 위한 그런 워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쟁은 어렵고, 당장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이제 그 턱밑까지 온 ICBM과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SLBM과 그 다음에 또 지금 괌 타격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면은 미국이 쉽게 공격할 수가 없다 이런 네. 결론이죠. 왜냐하면 뭔가를 미국이 쏘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다가 그러면은 지금 뭐 쏜다고 하면은 셋 중에 하나거든요. 첫째는 본토에서 발사하는 ICBM이 있습니다. 네. 둘째는 어디다 숨겨놓은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 있습니다. 네. 셋째는 괌에서 출격하는 B1 랜서나 뭐 이런 뭐 B2 뭐 B 하여튼 B 시리즈의 폭격기들 네.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ICBM이나 SLBM은 쏘면 이게 좀 뭐 날아가는데 뭐 20분이나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꽤 걸리죠. ICBM의 네. 경우에는. 네. 그러면 북한이 우리도 ICBM 개발했으니까 우리도 쏘겠다. 네. 이 대응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설사 북한이 타격을 맞더라도 북한은 SLBM을 뭐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디 숨겨놓은 잠수함으로 너희들에게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더 빨리 뭐 엄청 빨리 온다고 하는 괌에서 출발하는 그 폭격기. 폭격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괌을 포위 사격해갖고 괌에 있는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니네가 그걸 고려하기 전에 니네가 이 남쪽에 있는 미군들을 뭐 소개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바로 괌을 타격해서 네. 그 옵션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걸 시사하는 게 괌 타격 작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계속 장군 멍군 이걸 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북한하고 미국이.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대응 옵션이 지금 있는 이상 지금 트럼프가 시사한 그런 이런 북한 완전 파괴 이런 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서울에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고도 그랬죠. 네. 북한을 어쨌든 타격할 수 있는 선제 타격 수단을 갖추고 있다. 그 계획을 입안해 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사실. 네. 그게 뭔지 알려주면 또 그것도 웃긴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걱정은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그 트럼프의 유엔 총회 발언 이후에 몇 언론사에서는 그 예전에 부시 대통령 때 네. 악의축 네. 발언을 한 뒤에 1년 뒤에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유엔 총회 연설도 뭐 전쟁의 전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이라크 그 중동과
동북아 여기 쪽은 뭐 지형적인 특성이랑 뭐 이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전쟁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우려는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동과의 차이는 여기 중국 형님, 러시아 형님들이 그렇죠.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네. 중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라크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란하고 강대국이 없어요, 그 동네는. 네. 이란 정도가 있는데, 이라크가 공격받으면은 가슴 아파할 나라가 이란 정도랑 그 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남의 나라를 이렇게 비하하면 좀 그렇지만 미국의 시선에서 뭐 쪼렙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 쪼렙들. 네, 중동 쪼렙들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세 보이는 건 이란인 것 같은데 이란은 또 옆에 누가 붙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엄청 미워한다고요, 이란을. 그리고 미국이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도 내 편, 이스라엘도 내 편, 뭐 그 외에 뭐 신경 쓸 게 있냐? 이러니까는 마음 놓고 이라크를 심지어 또 이란은 또 이라크랑 또 사이도 안 좋잖아요. 아니 그 전에는 종파도 다르잖아요. 아니죠. 그 전까지는 이제 비슷한데 다만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갈등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또 근본을 따지면 또 같은 식구예요. 이란하고. 그건 그렇죠. 이란하고 우리 후세인 선생님하고는 같은 식구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가서 중동의 경우는 이라크의 경우는 미군이 가서 그냥 자유롭게 뭐 다 때려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게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또 직접 가는 게 또 좀 그렇기는 한데 그 동네는 또 이라크를 공격하라고 시킬 데도 없고 이스라엘에 가기에는 이란이 막고 있고 뭐 이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 조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미군이 직접 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다고요. 미군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근데 지금 북한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만약에 북한을 공격한다고 하면 중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럼 미국이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한테 통보하는 거죠. 북한 없앨게. 북한 없애면은 어떻게 할래?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노다. 너네 6.25의 교훈, 1950년도의 교훈을 잊었느냐. 너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상륙전 한 다음에 쭉 밀고 올라와서 김일성을 거의 죽음 직전으로 몰아넣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최첨단 무기 꽹과리를 들고 와서 너네 우리 머릿수로 너네를 다 밀어버렸다. 그거 또 할래? 그러면은 그 사례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해서 한반도의 어떤 미국 우방화를 막아낸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협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2009년도나 해가지고 어디 미국 언론이나 미국에 있는 연구원들이 떠든 바를 보면은 북한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어디는 러시아, 어디는 중국, 어디는 UN, 어디는 뭐 미국, 남한 공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 통치한다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골치 아픈 게 북한을 갖다가 뭐 김정은을 타격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나는 게 그러면 그 동네에 김정은과 김씨 일가들이 뭐 어느 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대북으로 갔든지 뭐 실팀이 갔든지 아무튼 죽였다고 칩시다. 그런 아주 일종의 서지컬 스트라이크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사는 다른 북한 군부에 속한 내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뭐 미군 너무 좋아요 이러고 이제 항복하겠냐고요. 물론 그런 놈들이 있죠. 그런 배신자들이 있죠. 그래서 다 죽인 겁니다. 김정은이. 그런 배신자들 김정남, 장성택. 근데 아무튼 군벌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 양반들이 각자 어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군벌, 저기 한경도를 중심으로 한 군벌, 여기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군벌, 막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자기들 왕국을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 절대 권력이 없는 북한을 통치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건 누구랑 협의하냐면 중국, 러시아랑 협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공 계획 자체를 중국, 러시아랑 일정 정도 협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북한은 중국한테 준다고 그래라. 중국도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빠진다고 해라. 우리의 방위선은 일본까지로 하고 저기 남은 거는 중국이랑 뭐 알아서 협의하라고 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에 뭐 버튼 눌러갖고 침공하는 것은 어려워요. 다만 우리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런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는 있다. 그게 이제 주요 의제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실무선에서는 그런 일종의 플랜 B 차원에서의 논의는 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논의가 급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을 계속 이제 자극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제21지 신문 1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뉴욕 순방의 핵심 과제도 핵잠수함 도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핵잠수함은 이렇게 수중에서 이렇게 작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잠수함을 뭐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브리핑을 들으신 정경 기자가 이 보도 내용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이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우리 아침부터 말해요. 꼭수역부터. 그러니까 부장님 미국 가셨다 그래서 예 이러면서 폭탄주를 미치듯이 먹었는데 다음날 새벽 6시부터 난리가 나서 그냥 네. 사실 무근이라고 청와대가 부인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오간 바가 없고 의제도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핵잠이라고 쓰면 안 돼.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청와대가 늘 강조를 합니다. 네. 그 핵추진 잠수함 한 번 더 줄여서 핵잠이라고 하죠. 뭐. 그렇긴 한데 핵잠이라고 하면 되게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면서 핵추진 그래. 잠수함이라고 하세요. 근데 요즘 또 댓글을 보면 핵추진 잠수함도 안 된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쓰라고. 정말. 그래서 핵잠이다 핵잠.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브리핑할 때 쓰는 용어가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네. 제가 핵잠이라고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하여튼 그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대한 그 관심이 대통령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안에서 그 희망하는 실제로 이게 뭐 정상 간 통화에서 얘기를 했는지 얘기 한번 거론은 됐어요. 근데 이게 하자 말자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전력을 좀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병렬적으로 쭉 얘기를 하다가 핵추진 잠수함도 그냥 슬쩍 이렇게 거론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도 한 게 아니래요. 그 상황 8월 7일에 아마 정상 통화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긴 했지만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무슨 원칙적 합의를 개념적 합의를 이미 했고 뭐 실무선에서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무선에서는 아예 논의 시작도 안 됐는데 오히려 더 논의를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돼버렸다. 언론 보도로 인해서. 그리고 청와대가 보안 색출 들어간답니다. 아니 그거 보안 색출 왜 합니까? 5번데. 뭐 누가 이걸 중요하지 그거는 누가 이걸 5번데 기자들이 새벽 6시부터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쨌든 5번데 그거 왜 색출하는 근데 어쨌든 얘기가 계속 꼬였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네요. 네네네. 대통령이 마음을 갖고 싶어 하신대요. 이제 그 핵 잠수함 도입, 그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핵잠이 한 개가 아니라 3개래요. 네. 3개가 같이 돼야 운용이 가능하고 또 원료는 또 계속 사와야 되고 이게 하태경 의원이 그랬다면서요. 너무 지나치게 이 돈이면 북한을 샅샅이 볼 수 있는 잠수함 24대를 신형 잠수함 24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너무 비싸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얻는 게 얼마나 있는지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큰 거죠. 그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져오게 되면 또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대요. 모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이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방부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무선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이게 허락을 해주면 또 일본한테도 허락을 해줘야 되고 뭐 다른 나라한테도 뭐 형평성 문제가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도 복잡해서 실무선에서 이게 당장 쉽게 될 것 같진 않고 또 이번에 어떻게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번 정권 안에 들어오긴 힘들다.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웃긴 얘기인데 과거에 차례가 있죠. 참여정부 때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어 볼까요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선일보 기사 쓰는 바람에 이제 안 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물 건너갔다 이 얘기가 됐는데 일단 핵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동력이 핵이다 이인 거죠. 원자로가 들어가 있고 잠수함에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동력을 얻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기가 원자로가 잠수함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냐 아니냐 애매한 거죠 사실. 근데 보통 이걸 핵잠수함이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전략 용도로 써요. 그래서 어디다 숨겨놓고 왜냐하면 얘는 잠행을 오래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별 사고가 다 일어나고 영화도 있잖아요. 크림슨 머시기. 크림슨 타이드. 그래갖고 거기서 막 함장이 뭐 엄청 세잖아요. 거기서 뭐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물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나오니까. 그 잠행이 기니까 어디다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다 핵무기 탑재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핵탄두가 들어가 있는 미사일을 탑재하는 경우가 있죠. 네, 네. 이게 SLBM이죠. 네. 그래서 어제 숨겨놓고 있다가 어디도 모르게 그쵸. 나타나서는 미사일을 뻥 쏘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핵폭탄이 터져갖고 이제 사람들은 죽고 비극이 네. 일어나는 건데 네, 네. 그걸로는 안 하되 잠행을 오래 하고 싶다. 그래서 북한이 SLBM을 개발했다고 하니 얘들도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니 이 잠행을 오래 하는 원자력 잠수함으로 아예 북한 코앞에 가든지 저 잠수함 기지 앞에 있든지 이렇게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다가 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거기서 혹시라도 SLBM을 탑재한 그 잠수함이 나와가지고 슬슬 가면은 우리가 쫓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네, 네, 네. 이런 얘기인데 해군이 갖고 싶어요, 핵잠을 원래 옛날부터. 네, 갖고 싶었죠. 네, 그래서 뭐 장보고함이라는 게 있어 3,000톤짜리 그거를 만드는데 이거를 개수를 해서 지금 뭐 안 만드는 중이니까 여기에 원자로를 탑재하고 핵잠수함으로 만들고 싶어요가 있었는데 네, 네. 그게 늘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이 핵 원자로라는 건 그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라는 거는 우라늄 농축이 일반 원전에 쓰는 것보다 많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우라늄 농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제한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그게 굉장히 낮았는데 2015년도에 20%까지인가 그거를 늘려줬어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20%로도 참 모자란다. 농축의 정도가.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20%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프랑스가 갖고 있는 핵잠수함 같은 거는 20%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설계에 따라서는 뭐 20% 농축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2015년 원자력 협정으로도 가능을 하게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게 군사적 이용인지 평화적 이용인지 애매하고 원료를 어떻게 수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지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런 문제가 다 풀리고 하면은 앞으로 뭐 그래도 한 10년은 걸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군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은 10년 동안 그럼 잠수함 전력의 증강은 없는 거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핵잠을 할 건데 잠수함을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지금 뭐 10개씩 늘리고 그래야 되겠어? 네. 이런 네. 논리가 가능해지잖아요. 그것보다는 육군이 손들고 그것보다는 헬기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또 이쪽에서 손들고 그것보다는 미사일을 우리가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니까 네, 네. 아예 핵잠 말고요. 우리 디젤 잠수함 늘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황은 웃기게 된 거죠. 엄청. 네, 네, 네.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참 또 웃기는 건데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군 당국이 평균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뭐 총 1,500억 1,500억. 예. 네, 그 정도를 썼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14년에 도입한 시누크 헬기라고 하는 헬기인데 이 14대 정도를 구입하면서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뭔가 좀 전환시켜 보겠다 이렇게 했다가 3년 만에 중단하기로 한 결정한 사건인데요. 근데 이 헬기 14대가 2013년에 이제 14년에 우리 군이 대당 57억 5천만 원, 그래서 총 805억 원에 구입을 한 건데 이제 운영 부대를 별도로 증설하는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가 1,5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국방장관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그 당시에 김관진 장관이 이제 가장 먼저 이 헬기의 구입을 검토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결국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결정이 투입돼서 구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육군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제 헬기 자체는. 네, 아시다시피 김관진 장관도 육군 출신이고 또 이제 육군 장성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 무기 구입 금액 자체가 총 36조 360억 이럴 정도로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1위의 무기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분류하는 1등급 손님의 그룹에 속하지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호주랑 일본, 이스라엘 이런 등과 함께 이제 2그룹에 속해 있는데 2그룹 안에서도 호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김관진은 호갱이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JTBC 보도고 네. 소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고 네. 이철희 의원은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보도 대단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왜요? 1차적으로 이 헬기가 시누크 헬기라는 것은 아세요? 공군 출신이라 모를 수 있어요. 저 잘 모릅니다. 네, 공군들은 헬기를 몰라요. 네. 아무 말이나 하더라고요, 공군들이. 왜? 헬기는 육군에서 쓰거든요. 네. 어떻게 나 아직 처음 알았어 이번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이 시누크 헬기라는 저도 잘 건 모릅니다. 시누크 헬기를 근데 외양을 보면 이거구나 아실 거예요. 네. 약간 뚱뚱하게 생겼고 네. 프로펠러가 앞뒤로 2개 달렸습니다. 네. 3개짜리 프로펠러가.
그런 모양 많이 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주로 뭘 큰 걸 운반하고 있고 뭐 이런 헬기예요. 수송기로 주로 쓰이는. 수송 헬기인데 얘들이 처음 만들어진 건 이제 1960년대예요. 네. 근데 얘들도 이제 A형, B형, C형, D형, F형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양을 달리해서 했던 게 A, B, C형이고 D형은 1980년대에 나왔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87년부터 88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사실 45년을 썼다는 얘기가 뭔지 사실 의문인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치누크 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D형이에요. 네. 이때 미군에 산 것도 D형이죠. 그래서 45년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는지 사실 좀 의문이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최장을 적용해도 한 35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의문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다니까 또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미군에서 사온 거는 이제 D형이고 당시에 사올 때 F형으로 우리가 개조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F형은 2000년대에 이제 새로 사양을 달리해서 나온 이제 치누크 헬기인데 네. 미군은 이게 막 치누크 헬기 막 400대 500대 갖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를 F형으로 이제 개조를 했고 네. 나머지 개조를 안 한 거는 도태시켰어요. 네,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미군은 무조건 자기들이 최신형 무기를 쓰고 그 전 단계인 거를 이제 동맹국 중에 좀 이쁜 애들한테 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가끔 그 이쁜 애에 끼기도 하고 못 끼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D형을 사갖고 그걸 F형으로 우리가 개조하는 무슨 계약을 맺자 이래갖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지금도 이 치누크 D형들을 F형으로 개수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D형, 치누크 D형이 한 40여 대 된대요. 네. 지금 이제 미군의 당시에 2013년도에 사온 거는 이제 14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도가 나온 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 14대가 우리가 앞으로 F형으로 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얘들은 개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돈 들여 개조해봐야 설계 수명이 뭐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네. 얘들은 얼마 못 쓴다 개조해도. 그래서 실익이 없다. 네. 이 결정을 합참이 한 거예요. 즉 40여 대 중에 나머지 이제 그 한 20 몇 대는 F형으로 개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기사를 쭉 쓴 건데 그래서 45년이 됐고 이게 뭐 저 미국에 가면 그 어떤 박물관에 있는 헬기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제기되겠네요. 네. 네.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설계 수명이 다 됐다라는 부분이 합참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는 한번 따져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엄밀하게 따지면 합참이 결국은 이제 40대를 한 뒤에 아니 지금 미국에서 사온 거는 14대고 그 전까지 87년부터 갖고 있었던 게 20몇 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시기들. 그 중에서 그러니까 개조해서 쓸 수 있는 것과 개조해서 쓸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엄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즉 이 보도에서 핵심은 김관진 장관이 찍어서 미군한테 왜냐하면 미군이 F형으로 개조를 하면서 남는 D형들을 이건 뭐 우리가 개조를 안 시키고 도태시키려고 했는데 혹시 살래? 이렇게 해서 그 사와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사왔는데 사올 때도 얘는 F형으로 나중에 개조할 거니까 지금 50한 대 대당 50몇 억 주고 사오는 거는 엄청 싸게 사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사온 거거든요. 실제로 그 가격은 싼 가격이래요. 그렇게 사왔으니 사올 때 그러면 3년 이내에 이게 그 거지 같은 헬기라는 것을 3년 이내에 거지 같은 헬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사왔느냐. 여기가 이제 핵심이고 만약에 알고도 사왔다면 그 이유는 뭐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첫 번째는 뭐 방산비리 이런 걸로 가는 뭐 그런 거냐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FX 사업. 전투기 사오는 사업에서 F-35를 사오는 그 과정이 뭐 이상했다라는 보도가 그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김관진 장관이 연루돼 있고 뭐 하니까 그럼 김관진을 중심으로 한 뭔가가 작동해서 이것도 방산비리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이쪽에 더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육군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좋은 걸 사와야지 사오려면. 그렇죠. 지금 거지 같은 거 사온 거잖아요. 실제 거지 같은 건지는 점검해봐야 되지만 지금 그 당시 방사청이나 그 당시 이제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지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아무튼 뭐 한번 뭐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왜 거지 같은 걸 사왔느냐.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어요. 대잠 초계기인데 S-3B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이철희 의원이 애리조나 사막에 있던 거를 헐값에 사오려고 해서 그거를 반발이 너무 심해갖고 안 사왔다. 근데 그때도 김관진 장관이 찍어서 그거 사오라고 그래갖고 사올 뻔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애리조나 사막이라는 거는 그렇게 또 어디 뭐 그냥 있는 사막이 아니고
모하비 사막이라는데 큰 주차장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군에서 퇴역한 비행기들이 거기다가 다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를 잘 해놨습니다. 다 밀봉도 하고 청소도 해놓고 해서 그렇게 걔 뒀다가 그중에 상태가 좋은 것들은 전쟁 나면은 실제로 다시 징집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들은 우리 또 동맹국들 중에 이뻐하는 애들한테 팔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사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은 아닌데 그거를 근데 이 바이킹이라는 그 S-3B가 이명이 바이킹인데 이 대잠 초계기는 이미 이제 많이들 안 써서 좀 비주류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사오는 게 별로 실익이 없는 거를 또 사오라고 그래갖고 난리가 나서 당시에 안 사왔는데 어쨌든 이런 걸 시킨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지 같은 거 사오라고 자꾸 시켰으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제 내일신문 등이 분석한 걸 보면 국방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전에 애초에 계획에 없던 예산이 막 끼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수송 헬기나 대잠 초계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럼 그때 막 끼워넣은 그 앞에 국면에서 막 끼워넣은 예산이 뭐냐면 그거예요. 연평도랑 천안함이랑 연평도 이후에 뭘 하냐면 군이 미사일을 미친 듯이 사옵니다. 네. 미사일 전력을 증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이제 북한이 뭔가 핵 실험을 할 것이고 핵 미사일을 쏠 것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령이 나오면서 지금도 군에서 유지가 되는 이제 전략들이 수립이 되거든요. 킬체인, 네. 그 다음에 KAMD,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언젠가부터 새로 또 언급되는 대량 응징 보복.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한 삼축 체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의 핵심은 다 미사일이에요. 킬체인은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징후를 발견해서 우리가 미사일로 이게 현무 2 이런 거 가는 거잖아요. 현무 3 이런 거 가는 거잖아요. 미사일로 그 원점을 자극한다. 김관진이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말고 쏘라고 한 거 그거. 네. 예, 원점을 자극한다. 이것도 미사일이고 KAMD 미사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아졌을 경우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한다. 이것도 미사일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량응징 보복. 이것도 만약에 미사일이 결국 날라와서 요격에도 실패해서 날라와서 남한에 타격이 됐을 때 그럼 우리는 군 수뇌부, 북한 군 수뇌부를 타격을 해갖고 보복을 한다. 이것도 미사일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미사일 증강을 막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런 헬기는 수송 헬기 뭐 중요하냐? 그래갖고 헐값에 사오고 그리고 대잠 초계기도 그때는 북한이 SLBM을 할지 몰랐죠, 뭐. 네. 그래서 그것도 좀 헐값으로 사올까요?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방산 비리가 연결됐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이런 맥락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건데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죠. 공익구명원이 뭘 압니까? 솔직히 뭐 앉아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얼른 찾아봤는데 군사 전문지도 비슷한 분석을 해놨네요. 네. 아, 그래요? 네. 누가 또 그런 분석? 19시간 전에 떴어요. 19시간 전에? 허핑턴 포스트에. 그럼 제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는 블로그에 썼기 때문에 내가 먼저 썼다. 내가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미군에서 도입한 중고 기체가 45년 전 기체도 아니고 사실상 국군에 이미 보유했던 기존 기체 대부분과 비슷한 나이인데다 엔진은 오히려 기존 기체보다 낫다. 엔진이 그 당시에 미군이 좀 더 좋은 엔진으로 바꿔놓은 쓰고 있었대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뭐 부품이 당장 단종되고 뭐 이쪽저쪽 했을 때 피해 대상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국군 기체이지 미국에서 사온 그 기체가 아니래요. 공익근무 김민아 씨가 쓴 글을 보고 쓴 거 아닐까요? 오히려 엔진 부품 공급이 더 오래갈 미군 중고 기체들을 사놓은 게 더 잘한 일이다. 네. 그다음에 항법 장치나 미사일 경보 장치 문제는 사실이긴 한데 그것도 전후 사정이나 운용 사정을 감안해서 문제인지 아닌지 따져야지 막무가내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주장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적폐 세력 이게 좋은 일이다. 네. 거기 달려있던 장비들을 미국이 갖고 갔거든요. 네. 그 갖고 간 게 뭐 미국 법이 있고 뭐 이래갖고 갖고 갔고 나중에 니네가 쓸 수 있는 거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줬대요. 연말에나 준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그 JTBC 보도 보면은 계기판도 아날로그고 뭐 밑에 판에 방탄도 안 돼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원래 D형은 다 그렇고 그게 보수가 되는 게 F형입니다. 네. 네, 그런 일들이 진행됐는데 마지막으로요.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두고 좀 이렇게 비난을 하는 발언을 해서 그렇죠.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네. 뭐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 뭐 개탄스럽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맥락이 그 이전에 그 문정인 특보가 먼저 그 지난 4일날 먼저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그 오는 12월부터 김정은 참수작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두고 문정인 특보가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한테 참수작전을 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정제된 수사와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국방부 장관께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국회 국방위에서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물었겠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고 했더니 이 송영무 장관이 이제 개탄스럽다. 이러면서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송 장관한테 주의를 주고 말 좀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맥락은 좀 어떤 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 우리 또 보수 언론들이 네. 차라리 문정인을 국방장관 시켜라 이렇게 나섰어요. 또 문정인 이겼다. 그리고 네. 또 남북 대화에만 신경 쓰고 송영무 우리 나라 걱정하는 송영무 이렇게 조지면 되냐 이렇게 네. 나섰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오판했다고 봅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얘기가 있죠. 대북 지원 오늘 결정했다고 하는 800만 달러의 대북의 인도적 지원에 네. 대해서 그것도 시기가 늦춰질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뭐 그 정책의 어떤 뭐 중요도나 또는 뭐 정당성을 떠나서 그건 통일부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네. 국방부 장관이 왜 통일부가 하는 그걸 얘기합니까? 그거는 통일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건 총리나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총리가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얘기를 하든지 운영위에서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이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경고 내용을 보면은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현이 그렇다. 적절하지 못한 표현과 네. 조율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발언이라고 했어요. 네. 두 개예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문정인 비판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냐. 떠든다. 개탄스럽다. 이러고. 네, 뭘 또 학계 입장에서 떠든다 그러고 뭐 이건 이상하잖아요. 네. 당장 그날 조선일보가 뭐 자중질환이라고 쓰고 뭐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는 통일부 사업에 대해서 왜 절정권도 없는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서 통일부는 엄청 곤란해진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결정도 안 난 사안이었어요. 그렇죠. 협의회를 이번 주 중으로 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결론이 안 났는데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미 결론 나 있다는 식으로 자기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북 정책의 철학에 있어서 문정인 철학에 손을 들어주고 송영문 철학을 밟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얘기가. 그래서 보수 언론이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이 정권에서 누구 입김이 더 세냐라고 하면 송영문 장관 입김이 더 지금은 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도 보수 정권이란다. 보수 언론도 일부러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셈이겠죠. 네. 일단 이 정권에서 문 씨들이 잘 나가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있죠. 문미옥 보좌관 있죠. 그다음에 문정인 교수도 그렇죠. 문미옥 보좌관 전화도 안 받아주는 문미옥 보좌관. 네. 그리고 저기 검찰의 문 뭡니까? 갑자기 문무일. 네, 문무일 총장 있죠. 문 씨들이 엄청 잘 나갑니다. 이 정권에서는.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 문정인 교수는 지난번에 그 워싱턴 발언 이후에 입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입지가 없어졌고 그 이후에 말 안 들으시니까, 통제 안 되시니까 자유로운 영혼 아니시겠어요? 그 다음에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뭐 문재인 대통령 아베 같다 그러고 뭐 다른 사람 같다 그러고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했는데 물어보면 청와대에서 혹시 연락 오거나 만나주느냐 물어보면은 연락도 안 오는 거 연락도 안 오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런 거 볼 때 이분들 대북 대화론자들은 상당 부분 지금 힘을 잃었다. 배제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도 그런 인사는 없고 거의 없고 그런 걸 볼 때는 그런 상황 아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중앙일보 기사 쓴 건 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송영무 장관이 가서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전술핵까지 물론 국내 여론이 이렇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전술핵 얘기 꺼낸 거지만 그리고 계속 지금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얘기는 송영무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 나는 국방장관으로서 많은 옵션들을 다 얘기하고 가갖고 여러 가지를 내가 상당히 합의해왔고 상당히 받아내 왔지만 그 받아내 온 게 뭔지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받아내 왔다는 거 리스트 중에 하나가 핵추진 잠수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핵추진 잠수함 갖고 싶다고 후보 시절에도 계속 얘기했고 그렇죠. 참여정부에서도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말았고 그건 이 리스트에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도적 지원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어쨌든 지금 스탠스는 대북 제재를 어쨌든 발맞춰서 한다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저로서는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 무력 시위를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현무 미사일 쏘고 싶고 타우로스 미사일
무서운 타우러스 미사일을 쏘고 말이죠. 비례적 대응이라고 하더랍니다. 네, 그게 비례적 대응은 근데 비례적 대응은 미국 대통령 정도나 하는 거지 그거를 한국 대통령이 비례적 대응을 할 지금 필요가 우리 대통령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뭐 이제 비례적 대응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뭐 저 이라크가 뭐 쿠웨이트를 공격해서 쿠웨이트를 박살냈을 경우에 그러면 미국도 이라크를 박살낼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복 대응하는 게 타당하냐를 따져서 그러면 군수공장 한 3곳을 폭격하자. 이게 비례적 대응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그런 이 문정인 교수나 이런 사람들 철학이 아니고 방금 헬기 얘기했죠. 네.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헬기 14대가 그러면 지금 F형으로 개조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은 도태돼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45년 쓰셨다는데? 그러면 치누크 헬기 14대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몇 대는 F형으로 수탄적으로 개조 개량될 거예요. 네.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와야 돼요. 네. 뭔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사라고 그랬어요. 좋아하죠. 네. 장사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기가 이렇게 저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후 과정에서 무기 좀 사고 핵추진 잠수함도 받아내고 나아가서는 모르겠으나 뭔가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억지 전력의 뭐 상시 순환,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이런 것도 뭐 거기는 미국은 안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협상 카드로 올라가서 어떻게 쇼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서 총지휘하시는 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일까요? 네. 저는 한 50% 정도는 송영무 장관이 입김을 쓴다고 봅니다. 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정권에서 지금도 힘이 더 센 사람은 송영무 장관이죠. 네. 그런 부분을 아마 제 예상으로는 보수 언론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뻔짜죠. 네. 그렇게 이제 문정인에 대한 어떤 그런 민감도를 이렇게 높이고 그렇게 하면 또 청와대도 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도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서 오늘 밤인가 봐요. 네, 연설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정도의 수위로 발언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을 전부 파괴는 안 하지만 조금은 파괴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없고. 뭐. 네, 거기서 또 뭐 대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막 보수 난리를 칠 것이고 뭐. 네. 일본이요 계속 아주 일본 밉습니다 요새. 제가 정말 일본 얄미워요. 네, 계속 대화는 안 되고 제재를 해야 된다를 이 아베 신조가 뉴욕타임스에 기고도 하고 그러니까 유엔 총회 연설도 그렇게 하고 대화는 안 된다라는 얘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업비리나 해결하라 그래요 진짜. 렉스 틸러슨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거. 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얘기 또 하면은 일본이 이러면서 이러면서 트럼프한테 가서 역시 진정한 프렌드는 나밖에 없죠. 이럴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또 이제 대내적인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좋게 활용하는. 맨날 통화하자고 그러고 맨날 트럼프랑 통화하고. 네. 진짜 짜증나. 하여튼 오늘 오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교롭게도 녹음하는 날 오후랑 저녁에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1일이죠. 네네. 그 일들이 이런 맥락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안들을 잘 한번 파악하시고 나중에라도 이 방송 듣고 난 뒤에 한번 그 내용들의 맥락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오늘도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무기 사고 뭐 이런 과정이 저는 싫은데 제가 왜냐하면 저는 평화 군축 뭐 이런 거니까 제가 싫다고 해서 뭐 강요할 수는 없는데 사올 때 사오거나 전력 증강을 하거나 이런 게 김관진 만약에 장관의 그 사례가 뭐 방산 비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닌 경우가 이번 정권에서도 재발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고려와 섬세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